북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약간 트루먼 쇼 생각해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한 손으로는 핵을 들고 한쪽으로는 뭘 들을까 하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건축을 들은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짓다 보니까 평양 속도라는 게 생겨나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텔짐집 한 세대를 14분 만에 건설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한 세대를 14분 만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원터치 텐트 같은 거. 그러니까 텐트.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올해 2025년은요. 김씨 부자들을 보좌하면서 현재 북한을 만들어낸 북한의 핵심 노동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의 노동당은 어머니당으로 불리면서 현재 북한 체제를 만들고 유지해온 중추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들이 체제 선전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해 온 것이 바로 문화와 예술 부문입니다. 오늘은 북한 체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치, 선전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전문가입니다. 북한학 박사이자 건축사이신 이종석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드 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종석입니다. 지금은 한국공학한림원,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에서 보다 많은 건설인들이 한반도의 도시와 건축 공간에 대해 이해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요. 오늘 북한 이탈 주민 김정국 씨, 양나라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 북한 전문가로 건축사 선생님 되게 특이한 이력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건축사 대표님이시면서 북한 전문가 박사님까지 어떻게 그렇게 무슨 계기 있었어요? 너무 이제 과하게 저를 뭐 평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저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건축가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고 이제 편안해질 때 언뜻 이제 북한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단순히 볼 때 북한에 이제 건축할 일거리가 많을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이제 쉬운 대답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래 세대들을 봤을 때 제가 은퇴하기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북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북한학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너무 멋있다. 대단하시네요. 우리 정국 씨는요. 또 이 건축에 대해서 남다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11년에 프랑스로 건축 유학을 갔다가 그때는 북한 학생 신분이었죠. 그러다가 프랑스에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탈북을. 맞아요. 그러면 북한의 건축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잘해주실 북한 출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라 씨도 현장에서 관련 경험이 좀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입당을 하려고 목표로 이제 했고 이미 전에 또 평양에 가서 사는 게 꿈이어가지고 이제 어찌어찌 보다 보니까 건설 부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년간 2014년도까지 이제 평양에서 김정은이가 출연해서부터는 모든 건설에 이제 많이 참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직업이 있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북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자유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자유가 없다. 네. 김정은이죠 지금은. 김정은. 우리 크리스는요? 저도 그 프리덤 없는 거 그 가장 먼저 느껴요. 그리고 좀 어두깜깜한 거 사진 찍히면 위에서. 맞아요. 네. 그럼 또 한 가지. 북한의 수도가 이제 평양인데요. 평양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건대는 이제 평양은 다른 세상이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북한에 비해서. 저는 뭐 평양에 태어나서 살아서 그런지 뭐 그 평양에 대한 자긍심 그런 건 잘 몰랐고요. 거기 사람들과 그 지형 자체는 도시 자체는 너무 좋은 곳인데 이제 꽁꽁 닫혀서
지금 그 평양 주민들을 보면 약간 납치된 사람들 같아요. 네. 납치된 사람. 그만큼 혁명의 수도라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엄청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약간 트루먼 쇼 생각이 나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진짜리? 해봤어요. 네. 진짜 비슷합니다. 네. 세트장이죠. 네, 세트장.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현실판 네. 트루먼 쇼. 맞습니다. 이 평양은 스카이라인을 보면은 우리 서울 못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밤의 야경은 뭐 뉴욕 뺨칠 정도고요. 아, 진짜. 맞아요. 네. 뉴욕은 좀 그렇다. 잘 몰랐던 분들이 평양을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제 성공적인 사회주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선전 목적으로 이제 활용이 돼야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진짠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평양 착시 현상이라고 봅니다. 착시 현상. 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은 아마 그 평양만 살짝 벗어나도 굉장히 이제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일 텐데 평양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그들의 의도에 우리가 걸려드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아주 잘 계획된 계획 도시이자 또 체제 선전용 도시입니다. 대표님 혹시 평양은 언제부터 사회주의 선전 목적의 도시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6.25 전쟁이라는 게 참 참혹했습니다. 그때 평양은 토토화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러니하게 김일성은 아마 이제 백지 상태가 된 이제 평양을 놓고 봤을 때 뭔가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희망이 부풀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백지니까. 사실 김일성한테는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였을 거예요. 뭐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연방 국가들이 있었지만 북한은 또 조선만의 그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이념을 항상 내세웠었기 때문에 아마 김일성은 그 정말 잿더미만 남은 평양 위에 인민을 위한 새로운 도시를 세우겠다라는 그 아마 생각이 강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기로는 전쟁 중에도 그 소련에서 전쟁에 참여하러 왔던 유학생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전후복구 건설을 대비해라 라는 식으로 했고 그리고 이미 전쟁 중에 전후복구 건설 계획도를 지시를 해서 51년인가 52년인가 그때부터 이미 도시계획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사실 위대성 선전에 많이 이용을 했죠. 도시건설마저도. 그러니까 전쟁이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승리를 뭐 내다보고 도시건설을 계획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평양의 곳곳에 보면은 그런 김일성의 업적을 기릴 만한 그런 장소들이 엄청 많죠. 그렇죠. 그 당시 평양의 전후 재건 사업은 미국 제국주의에 의해 파괴된 평양시의 영웅적 복구다라고 김일성이 엄청 선전을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정치적인 업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 지역별로 나눠서 재건 사업에 나섰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참여했었나요? 북한의 우방국이라고 하면 이제 소련이 이제 가장 주도할 수 있는 나라였고 함흥시를 복구하는 것은 독일 건축가들이 참여를 했고요. 청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가 참여를 해서 북한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들은 주로 북한의 건축가들과 함께 일하거나 이제 고문의 형태로 참여를 했는데요. 그 초토화된 도시 재건은 물론이고 1953년부터 소련, 중국, 동유럽 등의 사회주의 우방국들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그때 당시에 42%의 연평균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와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북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 그만큼 우방국의 도움을 받아서 중요한 토대가 됐다는 건 사실입니다. 뭐 저는 이런 거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요? 폴란드? 네. 소련 그 전후복구 건설 재건에 그 엄청난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지금 생전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스스로 네. 했다라고 선전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거 김일성 대원수님 다 했다고 하죠. 북한에서는 그렇죠. 그분이 다 했다고 하지 누구의 도움으로 했다고는 안 했죠. 그렇군요. 전후 복구된 평양의 도시 형태나 분위기 또 건축물의 외형이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표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평양은 그때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자였던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도시 계획에 대한 이념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가 도심부는 이념 학습의 장소로서 상업이라든가 업무시설 대신에 공공시설과 기념광장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건 특이한 거죠. 사실 도시라는 것은 경제관념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또 건물들도 이제 그렇게 들어서야 되는데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평양 복구는 김일성 광장 조성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시기에 등장한 선전 건축물들은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었나요? 김일성 광장은 가장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평양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원을 받아서 평양 도시들이 빠르게 복구가 됐지만 결국 이들을 계속해서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그들은 굉장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평양을 또는 북한을 개발해서 하루빨리 사회주의 국가,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의 그런 경제 성장과 체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이때부터 북한식 사회주의 건축물은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물들을 보시면은 1960년도에 준공된 이제 평양 대극장이 있습니다. 이제 승리거리와 영광거리 교차점에 이제 조선식 건축 양식으로 세워진 건물인데 이때 당시에 2,500석이 넘으면 굉장히 큰 극장이거든요. 그 극장을 건설하고 건물 위에 이제 지붕에 보시면은 이제 기와가 얹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절충해서 썼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스탈린 양식을 약간 변형했다고 보는데 스탈린 양식을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은 웅장하고 굉장히 거대하게 보여지는 그런 양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특징은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은 권위적인 거죠. 그리고 수직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건물이 웅장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스탈린 형식 건물에다가 우리나라 기와 그 타일 그냥 얹힌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스탈린 양식을 강조하기보다는 조선 건축이라고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사회주의의 어떤 우월성 플러스 주체적인 그런 양식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또 보신다면 60년도에 준공한 이제 옥류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74년도에 준공했던 인민문화공전을 보면은 아마 비슷한 이미지를 아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와. 평양 남자 정국 씨도 평양 대극장 본 적이 있겠네요. 마침 또 제가 다닌 김책광업종합대학 근처에 있어요. 멀지 않아요.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라 많이 봤겠네요. 뭐 지나다니면서 진짜 많이 봤고요. 옥류관도 한 3번은 가서 실제로 그 유명한 옥류관 평양냉면을 먹었고 아까는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인민대학습당이라고 그게 아까 그 스탈린식 웅장함과 좌우대칭의 그 조선식 전통 지붕을 씌운 그리고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인민대학습당이. 그래서 그거 딱 보면 그냥 웅장하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김일성 광장 주석단이 바로 그 인민대학습당과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장에 있는 사람이 광장 주석단을 바라보면은 뒷배경이 그냥 그 인민대학습당이에요. 그걸 어떤 식으로 저희는 뭐 혁명 역사라든가 이때 배웠었냐면 현대적 미감과 전통적 양식을 결합한 우리만의 건축 양식을 창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만들어진 게 이제 그런 건축물인 거죠. 자, 그렇다면 김일성 집권 시기에 공개된 선전 건축물들은 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 아마 그 당시에 사회주의 조국 건설이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김일성 유일 체제를 이제 이루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과제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것을 조명하느냐 그건 뭐 뻔히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김일성의 업적과 김일성을 추켜 세우는 그러한 이제 말하자면 선동과 선전이 가장 필요했던 부분인데 뻔하죠.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거 6.25죠. 6.25 전쟁도 김일성의 큰 업적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선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건축물에 뭔가 녹아 들어가야 되고 건축물을 통해서 인민들한테 뭔가 교양해야 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 교양을 한다는 소리가 제가 계속 듣던 소리잖아요. 그 건축물을 통해서 이제 조선의 역사를 대대손손 길이 빛내라고 주체서상을 대를 이어서 우리한테 세뇌, 지금은 보면 세뇌이겠지만 그 항일 전쟁이라던가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탑을 보면은
정말 크고 우리우리하더라고요. 거기에 가면은 막 적개심이 불타요. 다 승리 네. 기념이니까. 미국 놈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나라를 뭐 이렇게 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막 진짜 나도 이제 크면은 군대 가서 저렇게 막 아, 미국을 네, 무찔러야겠다. 미국을 무찔러야 되겠다. 이런 때려주겠다. 교양 사업의 주체를 항상 두고 있으니까 항상 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건물들 보면서 이것도 전쟁 기념 승리 웅장하네요. 엄청 크게. 제가 가봤는데 진짜 네. 웅장해요. 이제 저기 불이 붙었어요. 화재가 났는데 그런 걸 화재가 났다면 막 간첩 사건으로 몰아요. 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적개심이 불타는데 불을 지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몰락시키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하니까 이제 거기 갔을 때 정말 3일 동안에 벌레 버전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1m 간격으로 군인들 서가지고 인테리어를 다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에 완전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3일? 네. 와. 하루에 2시간, 3시간도 겨우 자요. 네, 여기서처럼 뭐 교대 작업 이런 게 없고요. 밥 먹는 시간 우리는 항상 신발을 벗지 않고 그때 당시는 우와. 네, 전투다 하면은 신발 벗을 시간이었고 명령이다 하면은 잘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그냥 네, 그렇죠. 힘들었겠네요. 군인들은 그렇게 해요. 네. 와. 김일성이 나고 자란 곳도 굉장히 신성시 한다고 하던데 정국 씨 혹시 가본 적이 있어요? 북한 사람이라면은 네, 뭐 다. 평양뿐이 아니고 모두가 만경대가 어딘지는 알죠, 최소한. 아. 그리고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매해 갑니다. 매해. 그 만경대는 김일성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생가가 있는 곳이라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평양은 조선의 심장이지만 만경대는 평양의 심장이다. 아. 결국은 조선의 심장은 만경대다라는 오. 또 그런 네네. 말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또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평양에서 뭐 그 생가에 김일성이 태어난 생가고 뭐 옛날 초가집이니까 이렇게 문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문짝이 분실 사라진 거예요. 누군가 문짝을 떼갔어요. 네. 야, 그 그것도 사람. 간첩 사건이에요. 난리가 아, 이걸로도 간첩 사건이에요. 진짜 간첩. 간첩 골라내야겠네요. 그쵸. 네가 간첩.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근데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네. 어떤 사람이 그걸 떼다가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했대. 그랬겠죠. 야, 그 그래서 사람 뭐 진짜 엄청난 그건 완전 뭐 사상범도 그런 사상범이 없죠. 없죠. 그래서 사실. 찾아냈어요? 잡았다고는 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런 게 알려질 턱이 없겠군요, 북한이니까. 근데 뭔가 그때 그 절대 존엄에 대한 그게 살짝 흔들리는 느낌은 받았어요, 진짜. 아, 그렇겠네요. 되게 혼란스러웠겠네요. 그렇죠. 자, 선전 건축물로 김일성 우상화에만 치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일성이 늘 했던 말, 인민들 고깃국에 쌀밥 먹여주겠다.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또 주민들이 살집,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살림집 건설에도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어땠나요? 지금 빠진 게 하나 있었어요. 비단 옷에 고깃국이잖아요. 거기에 기와집이더라고요. 기와집. 맞아요. 그렇죠. 전쟁 이후에 평양 지역을 부지런히 건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제 초토화가 되다 보니까 지어야 할 집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공급해야 할 집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몇 년 사이에 2만 뭐 1,600세대 이렇게 지었다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지으면서 너무 빨리 짓다 보니까 평양 속도라는 게 생겨나고 평양 속도를 전국의 모든 현장에 그거를 이제 모범 삼아서 그거를 아하. 전파하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8년 됐을 때 음. 살림집 한 세대를 14분 만에 어? 건설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한 세대를 14분 만에 어떻게 지어요? 그렇죠. 집 한 채를 14분 만에 네. 짓는. 네, 네. 얼마나 빨리 지으면 14분 만에 지을까? 무슨 원터치 텐트 같은 그러니까 텐트 살림집이에요? 텐트도 아니고. 텐트도 14분 만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보다도 북한의 그런 속도전이 그만큼 무서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무섭네. 그때 당시에 소련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련은 어떤 지역입니까? 아주 추운 나라예요. 1년 내내 땅이 얼어서 이제 녹지 않은 지역을 이제 동토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동토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우리가 쓰는 그런 공법으로서 지을 수는 없어요. 얼음이 얼고 얼음이 녹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물을 쓰거나 뭐 콘크리트를 쓴다든가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법을 바꾼 거죠. 아이, 조립식으로. 조립식으로. 예,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건식공법이라고 하는데 건식. 건식공법을 사용해서 북한에 이제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이라는 데가 살림집과 같은 이제 빠른 공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는 그 속도가 그렇죠. 맞느냐 틀리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 예. 그 14분.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반반? 네. 어떻게 반반이에요? 자, 반은 뭐냐 하면은 네. 이제 정상적인 공법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이제 속도를 더 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나머지 반은 그만큼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북한은 실제로 집을 지은 것보다 집을 지었다고 선전하는 게 더 중요한 나라니까. 여기요. 네. 일단 한 세대에 14분. 14분도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제일 빠른 시일 내에 지었다 하면은 뭐 이틀, 3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김정은이가 뭐 여기는 무조건 방문할 수 있다 하면은 무조건 개미 떼처럼 인간들이 달라붙어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그 가능 속도가 속도전이 맞죠. 14분 안에 지은 거는 좀 가설이다. 네, 과장. 네. 1972년 북한의 2대 공식 후계자인 김정일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의 선전 건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북한에서는 주체 건축의 시작, 북한 사회주의 건축의 부흥기로 평가합니다. 1991년에는 김정일이 직접 건축 예술론을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정국 씨가 이 북한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건축 사업에 수혜를 받은 국비 유학생으로 파리를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일의 건축 예술론을 공부를 따로 하셨을 것 같아요. 건축예술론을 들어본 적은 있죠. 그 평양건설건제대학 애들이랑 유학 준비하려고 같이 모여서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님께서 이제 쓰신 그 주체 건축예술론 중에 이제 어떤 명언이 있냐. 건축은 종합예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으니까 본문글을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야 역시 김정일은 좀 뭐가 다른 사람이구나. 아. 이게 너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또 하지 말라는 탈북을 해서 와서 살고 있는데 그 말들이 이미 다 예전에 있었던 말들이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그 잘은 모르겠지만 그 종합 뭐 건축예술론 이런 데 보면은 실제 건축에 관한 실무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뭐 예를 들면 평양을 새롭게 만들 때 평양을 혁명적 세계관으로 일관된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말인즉슨 뭐냐면 평양이라는 수도의 가장 중요한 곳곳에 김일성의 동상을 비롯해서 아. 김일성의 그 혁명 업적이나 사상을 기릴 만한 것들을 배치하고 그걸 중심으로 도시들을 쫙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핵심이군요. 사실 뭐 거기 뭐 건축적인 철학은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 그러면 김정일의 선전 건축물에는 건축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사상과 이념을 투과한 기념미들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김일성의 업적을 이제 찬양해야 되고 또 빨리 이제 안정된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과업인데 그래서 선전 건축물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평양의 주체 사상탑입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저거는 너무나 상징적인 네. 대표 건물이죠. 주체 사상탑은 아버지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들 김정일이가 건설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가장 높고 가장 상징적인 그런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건설하는 건데 평양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김일성 광장 바로 맞은편에 건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징적인 위치입니까? 마주보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위치에 상징적인 탑을 지은 거죠. 생일 선물로. 네, 나도 그런 아들 있으면 좋겠다. 나도 가고 싶다. 근데 이 주체 사상탑은 김일성 광장과 이제 마주보고 앉아서 거기를 이제 관광객이라든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높이가 지금 170m입니다. 그래서 이제 150m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서 평양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올라갈 수 있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이제 또 아마 빨갛게 된 그런 이제 봉화 같은 그런 그 불빛을 이제 밤에도 연출을 하는데 밤에 보면 진짜 불이 활활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이제 받고요. 북한을 대표하는 기념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올라가 봤어요? 저 올라가 봤습니다. 오. 아마 초등학교 때 되게 어렸을 때 아버지 직장에 아는 분이 이 주체사상탑 관리하는 쪽과 또 아는 친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간 게 아니고 누구나 원할 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이렇게 친분이 있거나 혹은 백으로. 그렇죠. 혹은 국가에서 뭐 이 사람들 여기 좀 참관시켜라 하면 가는 곳인데 아마
제 생각컨대 평양 시민들 가운데도 저 주체탑 올라가 본 사람이 많지 않을걸요. 혹시 올라가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류경원을 건설하다 보니까 그때 김정은이가 그 건설에 참가한 청년들 중에서 이제 청년 조직에서 선발을 해요. 그때 이제 올라가 보는 명예를 지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체 사상탑에 타고 올라가 보면 이게 한눈에 다 보여요. 그렇죠. 다 봐요. 너무 이게 뻥 뚫리고 아 평양이 이렇게 내 발 아래에서 이렇게 그 강장도 발 아래 있거든요. 김일성.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궁지감에 나도 여기 올라와서 진짜 평양시를 내 한눈에 다 담고 꼭 여기서 살자 뭐 이런 생각이 또 이렇게 막 부정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북한의 주체 사상탑 자체가 북한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체 사상탑의 높이는 왜 170m일까요? 오늘 북클립에서는 이 주체 사상탑을 실제로 설계한 특별한 인물의 인터뷰를 담아봤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선전 건축물 중 가장 유명한 건 주체 사상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체 사상탑 설계에 직접 참여한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주체 사상탑 설계에 참여한 것은 가장 그 영예 중에 영예거든요. 구조 설계를 담당해가지고 북한 여자로서는 처음이라 그래요. 그때 김정일 표창, 그때는 우리 김정일 표창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지성의 영광을 찌렸습니다. 북한의 체제의 중심 철학인 주체 사상. 주체 사상탑은 그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인데요. 1982년 김정일의 주도로 김일성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체 사상을 칭송하는 기념비 하나 세워놓지 못했다고 가슴 아프게 교시하셨습니다. 그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보이 수령님의 탄생 70돌을 맞으며 평양시에 주체 사상탑을 세우실 것을 구상하셨습니다. 주체 사상탑에는 김일성의 70번째 생일을 의미하는 장치가 여럿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초기는 70m 하자고 우리가 안정이 했댔는데 그때 김정일이가 김일성 생일 70돌 때 맞이해서 동양에서 제일 높은 속탑으로 하자면 너무 낮다, 째째하다. 그래가지고 앞에 일자를 더 붙여가지고 170m 높이 석축으로 순돌로 그렇게 만들고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돌을 맞으면서 세우는 기념탑이기 때문에 대절 판석을 70개로 쌓아 올려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체사상탑은 주체사상의 승리를 상징하는 탑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거추 타오르는 봉화를 올려놔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내 장식에는 주체 사상과 김일성을 우상화하려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들어갈 때 입구 들어가면 양쪽에 쫙 엉덩이 재는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요막시는 벽돌장보다 좀 큰 그런 것도 이 가지각색 무슨 꼬부란 것이 알지도 못하는 별나라 나라 다 했는데 이거 제가 세계 대통령들과 인사들이 김일성 생일 70돌을 계기를 해가지고 북한에 보낸 중정기 때 붙인다 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위대한 수령을 모셨는가 긍지가 대단했거든요.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가 돈 주고 쌓은 도료거나 같은 거 다 조작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는 건축물인 만큼 건설 노동자 선정도 특별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건설은 다 돌격대들이 하는데 군인들도 하고 대학생들도 하고 하는데 주차장답하고 개선문 할 때는 김일성 생일 70돌 때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당원 들어있다는 걸 만들었습니다. 1980년 3월 6일 날 돌격대를 만들어 가지고 딱 당원들만 그러니까 기술자들도 말할 거 없고 일본 돌격대원들도 각 지방에서 와가지고 각 부별로 전국 부서별로 다 들어 있어가지고 아주 우수한 사람들로 해서 주체 사상탑은 대동강 맞은편 김일성 광장과 마주한 곳에 세웠는데요. 주체 사상탑의 건설 부지 선정에도 김정일의 입김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주체 사상탑을 세울 이 장소를 두고 논의가 분분했습니다.
주체 사상탑은 평양시 중심축인 김일성 광장, 인민대학습당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대동강 건너편 바로 이 자리에 세우도록 결시하셨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주체 사상탑을 바라보면 양옆의 아파트 위에선 일심 단결이란 붉은 글귀가 눈에 띄는데요. 주체 사상으로 일심 단결해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력 문제 등으로 볼 수 없지만 특별한 행사나 귀빈 방문 시에는 분수를 틀어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는데요. 뛰어난 영도 아래 위대한 건축물을 세웠다며 김정일을 건축의 천재로 칭송하는데요. 과연 진실은 어떨까요? 사실 건설에 아니면 뭐랍니까 사실 모르지만 건축 영재를 해놓고 이 위치도 김정일이 정해준 것이고 이 형식도 이렇게 하라 한 것이고 모든 다 김정일이 주관해서 했다. 이게 이제 우리 모든 것 다 김정일이 산 걸 다 해가지고 건축 영재를 해가지고 건설에서도 정말 세계 명장 중 명장으로 우리가 칭송됐습니다. 건축사들의 공로를 김정일의 업적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심지어 주체 사상탑 건축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됐는데요. 도별로 큰 정문 부처별로 다 가업을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건설 때 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었더래 그걸 내기 위해서 그 현수력 경쟁이기 때문에 어느 도가 어느 정문 부처가 잘하는가에 따라서 평가되기 때문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물구를 가리지 않고 짜고 짜고 또 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 고생했더라고요. 북한 체제의 위대성을 선전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 건설한 선전 건축물들. 북한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체제 선전물이 아닌 제대로 된 집과 경제적 안정입니다. 이 시기에 주체 사상탑과 마찬가지로 또 의미 있는 건축물이 또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 두 번째가 이제 평양 개선문입니다. 그 평양 개선문은 아시겠지만 언뜻 봐도 파리의 개선문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비슷해요? 네, 좀 더 자세히 보면 좀 다르지만 예. 더 재밌는 것은 네. 크기가 예. 파리 개선문보다 조금씩 더 커요. 네. 그 높이는 60m고요. 너비는 50m. 측면의 폭이 36.2m고요. 이건 이제 파리에 있는 개선문보다도 더 크게 졌다는 게 좀 특이한 거죠. 와. 평양 개선문에는 이제 숫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925, 또 1945가 있는데 1925는 과거에 김일성이 이제 조국 독립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 만주로 넘어갔는데 그 시기를 따서 1925년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1925로 표현을 한 것이고 1945는 일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그 해가 1945년이다 보니까 1945를 평양 개선문에다가 넣게 된 겁니다. 자, 김일성, 김정일 체제가 등장한 이후 한국과 북한과의 체제 경쟁도 더욱 심화됐죠.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상황이 북한을 한참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북한은 상당한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는데요. 대표님, 이 시기에 북한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선전 건축물은 뭔가요? 네, 바로 그 유경 호텔과 능라도 5일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네. 북한의 어떤 운명을 이제 가로지르는 시기였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북한에서 제일 큰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그때 계획을 했어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은 서울에 63빌딩을 짓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김정일이 이에 질세라 이제 그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짓겠다. 질 수가 없으니까. 네. 1987년도 착공 당시에 미국을 제외한 그 모든 나라에서 비교했을 때 100층을 넘어가는 건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105층짜리 북한 건축물이 세워진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그래서 그 유경 호텔은 지금 애물단지로 좀 전락을 해서 이제 거대한 그런 이제 전광판처럼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겁대기만 있군요. 네. 그래서 유경 호텔은 이제 뭐 디자인 쪽으로 보면은 저는 사실 뭐 너무 직설적인 그런 표현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네. 유경 호텔은 이제 백두산 모양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건물이거든요. 백두산이요? 네, 백두산. 아, 이렇게 산 모양.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술성이라든가 작품성으로는 제가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좀 아쉽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건물이 높게 올라가면 높게 올라갈수록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술력이 또 필요하지만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유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예.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 북한 체제가 그런 거를 검토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지는 않죠. 아, 최고 지도자가 하자 하면 하는 거지. 네. 그거 돈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이의 제기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건축물들을 짓거나 어떤 행사를 치르거나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경 호텔이었고 아주 그냥 껍데기만 있고 그런 사정상 완공되지 못했는데 혹시 두 분도 이 류경 호텔 본 적 있으세요? 봤죠. 당연히 보셨겠고. 당연히. 저도, 네. 평양 어디에서도 그냥 보여요. 저는 이제 그 보이겠다. 유영 호텔 밑에 지하철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이제 딱 나가면 이민대학 식당이 있어요. 이제 거기 건너가면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갔을 때 제가 8살 때 갔을 때 다 이미 서였었어요. 그 후에 제가 20세 거의 19세 때 평양 갔으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흘렸잖아요. 그때도 이제 뭔가 겉은 완공이 안 되고 이제 2012년도인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기중기를 2012년도에 내렸어요. 맞아요. 네,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에피소드가 거기에 있는 그 기준공이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정말 대단한 게 그 지을 때부터 그 어층 올라갈 때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건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아파트 짓는 동안에 공화국 1중이 아니라 2중용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왜 북한에선 공화국 이용되기가 그렇죠.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근데 2중용인 거예요. 성장을 2번 받아. 두 개나.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살면 공사 현장에서. 네, 그래서- 그 기중계에서 내려를 아니, 오지 이게 않았대요. 무슨-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소리 딱 듣는데 몇십 년을 지은 아파트에서 내려를 오지 못했다니 막 이렇게 생각이 거짓말 같은. 그건 거짓말이겠죠. 뭐 내려오는 게 정말 힘들었다. 검은 환상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건축물 이야기할 때 류경 호텔을 빼놓을 수 없듯이 또 그렇죠.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능라도 5일 경기장입니다. 우리 서울올림픽 하면서 북한에서 배 아파서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든다라고 해서 지어진 경기장인데 이 정국 씨처럼 평양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평양에 방문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가는 그런 필수 여행 코스라면서요. 저는 거기 그 아리랑 게임 아시죠? 그 대집단 체조. 들어봤어요. 그거 보러 딱 한 번 그거 한 번이랑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때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일반 고등학교들이 저 어일 경기장이나 김일성 경기장 이것이 거의 학교 같은 것이에요. 왜냐면 거기 아리랑 연습을 하러 늘상 가요. 거의 가요. 여름에는 거기 매일 매일매일 가요. 연습하러. 네, 거기서 막 몇 시간 훈련하고 거기서 막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실제 가보니까 규모는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아시아에서 제일 큰 경기장이다라고 배웠어요. 와. 근데 실제 가보면 거기 막 햇볕에 타서 새까만 그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그 큰 배경대라고 책을 메고 연습하고 막 그런 곳이라서 자, 건축가 입장에서 이 능라도 5일 경기장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세요? 결국은 이제 유경 호텔도 그랬지만은 능라도 5일 경기장도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이제 촉발시킨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90년도 중반에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첫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체제 우월성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세우는데 결국은 남한과의 경쟁을 하다 보니 북한이 결국은 골병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김정은 집권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집권을 한 이후에 어떤 선전 건축물을 만들어냈을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노동신문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이 됐던 산림집, 그러니까 북한의 아파트. 아주 건설 많이 했고 뿐만 아니라 물놀이장, 우리가 잘 아는 또 스키장 있죠. 원산, 삼지연의 관광지구 건설, 뭐 이런 것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애민 정치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들의 어떤 마음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이 다분해 보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김정은의 정치. 저는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로 이제 김정은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제 보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네네네. 그 이유가
김정은이 건축적으로 이제 어떤 그 정책을 펴는데 인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요? 네, 그게 이제 물놀이장, 아, 그다음에 뭐 승마장, 아, 그다음에 스키장,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유약물을 먹은 사람은 뭔가 달라. 아, 저는 이제 그런 기대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야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도 이제 뭔가 변화하고 해서 좀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또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뭐 대북 제재를 받으면서도 3대 국책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원산 갈마 그 해안 관광단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지연군에 이제 관광단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덕 온천지구 뭐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은 김정은이 또 관광 사업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김정은 역시도 이제 뭔가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비슷해져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진인 게. 네. 인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리도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건축이라는 얘기죠. 건축 중에서도 이제 주택. 이제 큰 프로젝트는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가다 또 이거 뭐 유리경 호텔처럼 가다 쓰고 해가지고 결국은 뭐 진짜 이상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니까. 현실적인 것들. 그렇죠. 주로 그런 거 실천하는군요. 그게 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노동력은 풍부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주 높은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활용해서 뭐 평양에 뭐 5만 가구를 건설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활용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일반적인 살림집도 짓지만 요즘은 북한의 유명한 아나운서 그 류춘희 그런 분처럼 받아쓰는 고급 주택도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정국 씨 그 동네 비싼 동네예요. 혹시 아세요? 그 뉴스를 보니까 뭐 네. 예전에 뭐 김일성의 뭐 별장이 있던 곳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김일성의 별장이 있던 곳이었으면 저 같은 일반 평양 시민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근처도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리춘희 아나운서가 집을 받았다고 하는 그 동네가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교통으로 봤을 때 평양의 가장 중심부예요. 북한은 또 지하철이 평양에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또 평양에서도 그 대동강을 중심으로 강 서쪽에만 지하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 그래도 그 강서가 여기로 말하면 강남처럼 저 좋은 동네인데 그 안에서도 오란봉구역, 뭐 보통강구역, 중구역 이런 쪽이 정말 핵심 중심지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들이 다락식 아파트들이 딱 그 중심부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보통강이고 강뷰가 있는 걸 좋아하는 것은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이다. 아.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뷰는 전 세계 룰이군요. 예. 어때요? 건축가께서 보시기에도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도 저게 건축물로서의 가치가 좀 있어 보입니까? 대외적으로 이제 선전한 목적으로 아파트를 지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역시 건축 그 자체보다도 어떤 그 사업 자체도 역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거구나. 근데 보면은 평양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럼 결국 이게 누구한테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결국 저렇게 TV에서 뭔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저한테 그런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지는 않죠.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일반인들한테 안 주고. 그렇죠.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평양이라는 도시가 워낙 특수 계층이 사는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보고 또 말하자면은 그 특수 계층한테 공급할 물량마저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일반 서민들한테 갈 수 있는 물량이 나오겠느냐? 뭐 수해 지역이라든가 큰 이제 지역에다가 주택 많이 짓는 거는 봤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닌 이상 평양에서는 아마 그림의 떡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페이스북에서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만 그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키겠다라면서 20승 10정책을 김정은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전역을 고루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김정은에게는 평양의 충성이 북한의 충성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앞으로 김정은식 선전 건축물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김정은식 건축물은 아마도 김정일 시대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제 유은 정치를 한다 그래가지고 선대의 그 정책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이어받아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일관되게 이제 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나이 어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주변에 나이 많은 그런 권력자들과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서열이라든가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할 때 그게 이제 2013년도 돼서 아마 시작을 했던 겁니다. 공포 정치를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한쪽에서는 한 손으로는 핵을 들고 한쪽으로는 뭘 들을까 하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건축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권력 기반으로 삼겠다. 핵과 건축을.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였어요. 네. 그렇게 보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누리는 거죠. 이제 와서는 이제 그 장면이 어떻게 제 눈에 포착이 되냐 하면은 그때 이제 2019년도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렬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나와가지고는 이제 건축 정책을 펼치는데 수만 명의 군중을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를 쏘고 착공식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 저거는 권력이 취한 거다. 저거는 권력이 취한 것이지 어떤 건축이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진짜 인민들을 위해서 뭔가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은 결국은 앞으로도 이 방법 또는 이제 이 추세를 이제 바꾸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이 체제 선전으로 이용하는 선전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크고 더 웅장하게 그리고 그만큼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선전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알맹이 없이 과대 포장된 건축물을 보고 북한을 야 진짜 잘 사는 나라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